이 분자가 이 그 혼성화 이론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황 최외곽 전자 몇 개?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다음 플러린은 최외곽 전자 몇 개? 플러린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플러린 최외곽 전자가 7개. 그래서 7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중심 원소 황하고 여기 있는 플러린 요 둘을 이제 어떻게 결합을 시키면 되느냐? 바로 짜잔. 요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어차피 플러린에는 최외곽 전자가 7개가 있지만 중심 원자랑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는 플러린에 있는 어떤 홀전자 얘들이랑 결합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유. 아시겠죠? 됐죠? 요 제목은 이따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1.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심 원소이죠, 중심 원소. 중심 원소가 지금 황이고, 말단 원소가 플로린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런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가 중심 원자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보통이요. 자, 보통 그렇다면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당연히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분자에서 황과 플러린의 전기 음성도 당연히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플러린 전기 음성도 얼마? 4.0. 황 전기 음성도 얼마? 2.6 정도입니다. 탄소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기 음성도가 어느 쪽이 더 작아요? 황이 여기에 이렇게 중심 원자로 배치되어 루이스 구조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까요? 왜 전기 음성도 작은 애를 중간에 배치시킬까요? 왜 전기 음성도 작은 애를 중심에 보통 배치할까요?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을까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보통의 경향성이거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주기율표를 대강 그려보면 전기 음성도 경향성은 어디로 갈수록 커지죠? 바로 주기율표상 가장 위쪽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린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이런 말이야. 맞죠? 맞나? 자, 그럼 이때 이 플러린이 있는 주기에 누가 있냐면 리, 배, 비, 시, 노. 아이, 너무 빡빡해서 딱. 리, 배, 비, 시, 노.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지? 적어도 이 주기만 보면. 맞죠? 자, 그러면 이때 리튬은 결합선이 몇 개 나가요?
리튬은 결합선이 한 개 나가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합선 개수를 보면 그 다음 베릴륨은 결합선 몇 개 나가죠? 두 개 나가죠. 붕소는 세 개 나가죠. 탄소는 네 개. 질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세 개 나가죠. 산소는 결합선 두 개 나가죠. 플러린은 결합선 하나 나가죠. 자, 이 경향성 알겠어요? 자,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면 우선 첫 번째, 리튬하고 베릴륨은 사실 어떤 원소예요? 리튬하고 베릴륨은 얘네들은 금속이란 말이에요. 금속이니까 사실 공유 결합에 적합해요, 이온 결합에 적합해요? 얘네들은 이온 결합에 더 적합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리려고 하는 건 루이스 구조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온 결합이에요? 아니면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겠죠? 그러면 공유 결합의 어떤 그 공유 결합의 그 후보로서 리튬, 베릴륨은 이제 제외를 하고 그럼 남아있는 BCNOF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유 결합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중심에 뭐가 들어서려면 스스로가 결합선이 많이 나가는 게 구조적 확률이 높아지겠어요? 결합선이 별로 안 나가는 게 구조적 확률이 많아지겠어요? 중심에 들어찰수록 팔다리가 많이 달려야 더 많은 경우의 수로 이 세상의 물질들을 구현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뭐냐면 중심에 들어차야 되는데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나가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어요? 제한되겠어요? 굉장히 제한될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경향성하고 이 경향성을 보면 어떤 애들이 결합선이 주로 많이 나가냐고. 이쪽 영역에 있는 애들이 얘가 결합선 개수가 많잖아. 그지. 그런데 얘들은 산소 플로린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좀 작은 편에 들어오지. 이 두 경향성이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심에 있는 애들은 결합선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기율표상 경향성 보니까 전기음성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 아, 그러면 두 개를 엮어서 이런 경향성이 있겠구나 라고 말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통 이런 경향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건 누가 중심 원소예요? 얘가 중심 원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기음성도 커요, 작아요? 대빵 크지? 이때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수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하나 나가죠. 얘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두 개 나가죠. 뭐가 더 중요하다? 확률적인 어떤 그 구조 성분의 뭐냐면은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플러린 말고 황을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에 배치를 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언제나 두 번째 산소 산소와 플러린은 언제나 옥텟입니다. 어떤 루이스 구조를 그린다 하더라도 안정한 루이스 구조라고 하면 산소하고 플러린은 언제나 옥텟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플로린하고 황이 단일 결합을 이루게 되면 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옥텟이 나타나죠? 이 얘기는 아까 산소에게서도 했었죠. 아까 왜 뭐 홀전자를 갖는 NO나 NO2를 그릴 때도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진 않아도 산소는 항상 옥텟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었죠. 이유가 뭐 때문이다? 요 둘은 뭐가 크다? 전기 음성도가 아이고 크다.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건 말건 전자가 부족하건 말건 뭐
홀전자를 갖건 산소 플로린이 관여할 경우에는 그 둘은 무조건 옥텟을 만족시키고 본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옥텟을 초과하려면 중심 원소에 empty 비어있는 최외각 d 오비탈이 있어야 합니다. 자, empty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전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심 원소가 누구예요? 황이잖아. 그럼 지금 중심 원소인 저 황의 최외각 전자 배치.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최외각 전자 배치를 보면 3s 오비탈에 2개, 3p 오비탈에 4개, 그리고 3d 오비탈에 0개. 이게 바로 황의 최외각 전자 배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황은 주기율표상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그렇죠? 그래서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4개 들어있으니까 황은 몇 쪽 원소죠? 얘 몇 쪽 원소예요? 얘는 보시면은 어디 갔어? 요 황은 요 16쪽 원소. 그래서 산소 밑에 이거 황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어있는 d 오비탈을 통해서 옥텟을 넘어서는 전자를 추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전자를 추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OF6 이런 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OF6 이런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거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옥텟 초과를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OF6가 안 되는 이유는 알겠죠? 산소는 최외각 오비탈에 d 오비탈이 있어요, 없어요? 산소는 최외각 오비탈에 이런 식의 d 오비탈이 없죠. 쉽게 얘기하면 2d 오비탈 그런 게 있냐는 얘기예요. 없죠. 이게 2d 이런 건 아예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옥텟 초과를 위해서 또 하나 만족할 건 뭐냐면 말단 원소는 산소 혹은 할로젠 이어야 합니다. 자, 옥텟을 초과하기 위한 말단 원소가 산소나 할로젠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할로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할로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17쪽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17쪽 원소 누구 있어요? F, Cl, Br, 아이오다인. 요 네 개를 뜻합니다. 즉 옥텟을 초과하는 그 루이스 구조의 화합물이 나타나려면 말단에 붙어 있는 애들은 반드시 뭐여야 한다? 말단에 붙어 있는 애들은 바로 플로린이나 산소 같은 녀석들이어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산소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옥텟 초과하는 화합물들 중에서 말단에 산소가 있는 녀석들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산소나 혹은 할로젠 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산소와 할로젠 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산소와 할로젠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바로 봐. 아이고 근데 말로 안 써놨네. 말로 안 써놨네. 바로 이들은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플러린이 전기 음성도 큰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염소, 브로마인, 아이오다인도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는 큰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말단 원소에 배치되는데 전기 음성도가 크다 작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말단 원소로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기 음성도가 크다 작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요 밑에 쓰면 돼요. 요 밑에인데 여기 쓸게요. 요 밑에인데 여기 쓸게요. 옥텟 초과를 하게 되면 중심 원소는 전자 밀도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황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모이는 거예요. 결합선이 6개면 얘 같은 경우는 12개의 전자가 모이는 거죠. 보통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안정한 화합물의 전자 개수는 8개여야 되는데 8개가 아니라 전자 4개 더 추가돼서 무려 12개의 전자가 중심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많이 모이면 전자 간 뭐가 커질 수도 있겠어요? 청력도 커질 수 있겠죠. 그건 안정 요소예요, 불안정 요소예요? 그건 불안정 요소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우 커지게 되는데 전기 음성도가 큰 말단 원소는 그 전자 밀도를 다시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화학 결합은 한 후에 여기 있는 결합 전자쌍이 사실 황 쪽으로 접근해 있겠어요? 플러린 쪽으로 접근해 있겠어요? 황이 아니라 플러린 쪽으로 접근을 시키기 때문에 중심 원소의 전자 밀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도 부분 전하가 어떻게 될 거냐면 황의 부분 전하는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그래서 황의 부분 전하는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러린의 부분 전하가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델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에 옥텟 초과의 전자들이 잔뜩 있어도 말단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가 크면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의 전자 밀도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들 자, 요 밑에 한 줄 그러면 SH6 이런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SH6 이런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수소도 결합선 몇 개 나가요? 수소도 결합선 하나 나가잖아요. 그럼 SH6의 만약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거랑 똑같이 그리면 돼요. 플로린 자리에다가 수소만 6개 넣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SH6 존재하지 못한다? 얘는 불가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겠어요?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편이죠. 그러면 작은 수소가 붙으면 황 주변의 전자 밀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는 화합물들은 말단 원소들이 반드시 리기 아니면 리기, 산소 아니면 할로젠. 알겠죠? 해석가 됐니? 어제 됐죠? 좋아.
자,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됐죠? 좋아. 그리고 뭐 당연히 그려놓은 루이스 구조니까 뭐를 따져볼 수도 있냐면 뭐 형식전화나 뭐 산화수 같은 것들을 따져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 플로린 형식전화? 플로린 형식전화? 플로린 형식전화? 0 형식전화 0 황 형식전화? 0 0 알겠죠? 0 그 다음 플로린 산화수? 플로린 산화수? 마이너스 1 황산화수? 6 플러스 알겠죠? 형식전화 산화수 구분해서 부여할 수 있죠? 더 안 해도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형식전화 얘기를 왜 했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5, 그러니까 뭐냐면 3, 4, 그다음 5 옥텟 초과시 중심 원소의 형식 전화는 0일 때 더욱 안정합니다. 옥텟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밀도가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 밀도가 크게 나타나면 그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적어도 형식전화 측면에서는 0을 유지하는 루이스 구조가 조금 더 적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려고 할 때는 중심 원소의 형식전화가 어떻게 하면 0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린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려진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VSEPR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EPR 우리말 번역이 뭐죠? VSEPR 우리말 번역이 뭐죠? 혹은 VSEPR 이거 줄임말이죠? 줄임말이죠. 뭐 줄임말이에요? 자, 가은아 이거 줄임말이죠. 뭐 줄임말이에요? 자, 좋아요. 자, 여기 줄게요. 네, 줄게요. 줄게요. 지우사.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은 알 거예요. 내용은. 근데 얘 줄임말이 뭐냐면 줄임말이 여기다 요 밑에다 쓰면 돼. 근데 여기다 쓸게요. 제 줄임말이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에요. 요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을 줄여서 앞 이니셜만 따가지고 VSEP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 밸런스 쉘 우리말로 원자가 밑에 써야 되겠다. 원자가 껍질. 일렉트론 페어는 전자쌍. 리펄전은 반발. 공유결합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전자쌍끼리는 아무래도 인력이 있어요. 당연히 청력이 있어요. 전자끼리는 청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청력은 강화시키는 게 좋아요? 청력은 약화시키는 게 좋아요? 청력은 약화시켜야 되겠죠? 약화시키려면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거리가 최대한 멀어져야 되겠어요? 거리가 최대한 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VSEPR이라고 하고 줄임말이 요거 줄임말이다 정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지금 황 주변에 결합 전자쌍이 총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 그럼 이 6개의 전자쌍이 최대로 멀어지려면 여기선 결합각이 어떻게 되는 게 좋겠어요? 바로 황과 플로린의 결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되겠죠. 보이시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선으로 그린 것의 의미는 실제로 칠판 평면에 있다는 뜻이고, 굵게 그린 건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점선으로 그린 건 뒤로 들어간 거라고 했죠. 그럼 얘 같은 경우 결합각이 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아시겠죠? 모두 다 직각이면 모든 결합선끼리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말단의 플러린 끼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여기서 바로 옥타이드럴 구조가 나타나죠. 옥타이드럴, 우리말 번역? 팔면체. 아시겠죠? 이런 팔면체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됐나요? 됐죠? 됐죠? 그리고 이 옥타이드럴 구조가 나타날 때 이 중심 원소의 혼성 오비탈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옥타이드럴 구조가 나타날 때 저 혼성 오비탈 구조를 뭐라고 불러요? sp3d2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할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얘기를 해볼 거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인식했죠? 자, 쓰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혼성 얘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잉. 지우사. 오씨, 쑥.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루이스 구조에 연결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찾았습니까? 보이세요? 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우리말 번역은 혼성화. 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근데 혼성화라고 하는 이론은 독립적 이론이 아니라 어떤 이론의 한 부분입니다. 뭐? 바로 밸런스 본드 테오리. 밸런스 본드 테오리. 그래서 밸런스 본드 테오리, 우리말 번역은? 밸런스 본드 테오리, 우리말 번역은? 바로 원작과 결합 이론. 그래서 원작과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론 안에 사용하는 어떤 수리적 테크닉을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성화는 독립된 이론이 아니고 그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하나의 계산 테크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혼성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혼성화를 제대로 알려면 저 밸런스 본드 티오리가 뭔지는 살짝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옥스토비책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자세하게 저 밸런스 본드 티오리를 설명을 하는데, 뭐 준달책 같은 경우는 밸런스 본드 티오리를 그냥 거의 그냥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기존 뭐 예전 작년 뭐 수업 그 프린트에서는 밸런스 본드 티오리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대충만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아주 자세한 수리적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뭐 어쨌건. 자, 그럼 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 줄임말을 씁니다. 뭐로? VBT. 이렇게 줄였습니다. 아시겠죠? 저게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거예요. 1. 이 녀석은
기존 어토믹 오비탈스 어토믹 오비탈스. 자, 어토믹 오비탈 우리말 번역은 원자 오비탈이죠. 원자 오비탈이 뭐예요? 원자 오비탈이 뭐예요? 아니,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뭐뭐뭐뭐 이런 것들이 원자 오비탈이에요. 원자 오비탈이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막 쓰는 뭐? 오오오오 S, P, D 뭐 이런 애들 있죠? 이게 원자 오비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존 어토믹 오비탈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분자 내 결합을 설명하는 이론을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해요. 이걸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VSEPR 혹은 실험 데이터 결합각이 있을 거 아니야? VSEPR로 예측이 되거나 아니면 실험적으로 측정이 되거나 뭐 하는 결합각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합각 정보를 직관적으로 를 설명해 주기 위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각도가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심각한 양자역학적 계산이 필요합니까? 매우 경험적입니까? 이 결합각이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양자역학적이나 고전역학적인 계산을 해서 여기가 9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인간의 경험입니까? 경험이죠. 왜냐하면 동등한 6개가 서로 최대한 멀어지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 감각으로는 90도가 서로 제일 멀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무슨 수학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경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VSEPR은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인간의 한 경험의 한 형태인 거예요. 경험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예측되는 결합각 정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기존 어토믹 오비탈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그걸 뭐라고 한다? 혼성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노래를 꼭꼭 기억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이겁니다. 더 많은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혼성 오비탈
N은 더 많은 홀전자 배치 만들어낸 혼성 오비탈 N은 더 많은 홀전자 배치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금방 알아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써 놓으시고 이게 여기에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더 많은 홀전자 배치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썼어요? 썼죠? 됐다. 시우야 썼어요? 썼죠? 자, 지금 나 찍을게요. 다 썼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찍을게요. 지우사. 자, 세 번째. 중심원자의 최외각 전자배치.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위쪽으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심원소가 지금 누구냐면 황이죠. 황. 자, 그러면 황은 최외곽 전자배치가 어떻게 돼요? 최외곽 전자배치가 3s 오비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잘 써지지가 않네. 요 세 개의 네 진짜 이거 잘 써지지가 않네. 칠판이 이렇게 구리지. 칠판이 얘가 3px 3py 3pz. 자, p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죠? p오비탈은 x, y, z 세 가지가 있잖아. 그지? 세 가지가 있어서 그걸 각각 세 개로 그려보았어요. 자, 그리고 안정성은 3s가 안정해요? 3p가 안정해요? 3s가 안정하니까 조금 더 안정하게, 얘는 조금 더 불리하게 그린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3s, 3p 다음에 무슨 오비탈들이 있을 수 있죠? 바로 3d 오비탈이 있을 수 있죠. d 오비탈은 몇 가지? d 오비탈은 5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5개의 3d 오비탈입니다. 자, d 오비탈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d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들이 있을 수 있냐면 x제곱 빼기 y제곱, z제곱, xy, yz, zx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주영아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황은 최외곽 전자가 6개. 그럼 요 주변에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그 6개의 전자를 여기다 배치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저기에 있는 뭐냐면은 황의 최외곽 전자 배치가 될 거라 이런 말이야. 알겠죠? 알겠죠? 오, 그렇다면 이때 4 분자의 기하 구조를 분석해 봅니다. 분자라는 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자, 이 녀석의 기하 구조를 분석해 보자. 자, 무슨 말이냐? 여기다 직각, 직각, 직각이죠. 직각, 직각, 직각이면 얘를 편의상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G축. 맞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하필 뒤에 각도가 또 직각, 직각, 직각이니까. 됐죠? 그러면 나머지 결합들도 이게 X축으로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X축, 얘는 마이너스 Y축, 마이너스 Z축 있다고 하면 되니까 6개의 모든 결합이 축 방향에 이렇게 잘 있네. 그지? 잘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의 경우 6개 결합 모두 축 방향성을 잘 보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혼성화의 재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혹은 뭐 선택해야 합니다. 혼성화의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혼성화라고 하는 것의 재료 선택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밑에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A. 첫 번째 가장 안정한 3S 얘를 우선 선택합니다. 자, 왜냐하면 화학결합을 왜 이뤘겠어요? 화학결합을 왜 이뤘겠어요? 이루고 나니까 좋으니까, 이루고 나서 좋으니까 결합을 했겠죠. 그러면 원래 원자 오비탈로 그 안정한 구조를 설명하려면 원자 오비탈도 안정한 녀석을 써야 되겠어요? 불안한 애를 써야 되겠어요? 우선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결합의 안정성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다짜고짜 최외곽에 있는 S 오비탈부터 혼성화의 재료로 삼아줍니다. 아시겠죠? 삼아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 설명할 시그마 결합선 개수하고 재료 어타믹 오비탈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요게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요 구조에서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보이시죠? 그러면 재료도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료도 6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안정한 순서대로 6개를 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요게 혼성화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 분자의 기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은 모든 시그마 결합이 축 방향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어타믹 오비탈 역시 축 방향성인 것이 적합해 보이네요.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오비탈은 어느 방향성을 보이죠?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죠. 왜냐면 구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구형은 X축이건 Y축이건 Z축이건 아니면 축에서 벗어났건 전자 발견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S오비탈은 사실 아예 그냥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 S오비탈은 그냥 안정함으로써 그냥 혼성화에 그냥 자동적으로 디폴트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오비탈은 그냥 방향성이 없으므로 다른 방향성들이 있는 것이랑 섞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S오비탈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여기서 Px오비탈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어요? Px오비탈은 X축으로 향해 있죠. 그러면 현재 지금 X축으로 분포하고 있는 결합들이 있나요? 오, 있죠. 그럼 그거와 수리적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PY는요? Y축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리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PZ도 Z축으로 분포하니까 수리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은 어디로 향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은 X축과 Y축으로 분포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원자 오비탈도 축 방향성을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요. 그 다음 PZ 오비탈은 전자 밀도가 어디로 분포하죠? G축으로 주로 분포하죠. 그러니까 얘도 축 방향성을 갖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XY, YZ, ZX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비축 방향성이거든. 비축 방향성. 축에서 모두 다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합선이 축으로 향하고 있는 녀석의 전자 밀도를 설명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아리까리하다면 이 디오비탈 그림을 한번 그려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하자. 그럼 G축은 어디세요? G축은 이게 G축이겠죠? 이게 G축이겠죠?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X축과 Y축 이렇게 향하고 있는 얘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그래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전자 밀도가 x축이나 y축으로 항상 분포해 있다고요. 그럼 x축과 y축으로 전자 밀도가 분포해 있으니까 x축으로 나타나는 결합이나 y축으로 나타나는 결합의 전자 밀도 분포를 설명하기 유리하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에 반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말고 여기는 xy 같은 경우는 어디로 분포하냐면 이렇게 45도, 축에서 45도 떨어진 이 보조선에 대해 요렇게 분포하는 게 이게 dxy라고요. G축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알겠어요? 그러면 화학결합은 X축, Y축으로 설명하는데 dxy 오비탈은 축에서 벗어나 있는 전자밀도를 주로 설명해주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축으로 분포하고 있는 화학결합의 전자밀도를 설명하기에는 불편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에서 혼성화해서 배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그마 결합이 축 방향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타믹 오비탈 역시 축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편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결합각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결합각이 나타나면 그 결합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수리적 관계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뭐 z제곱은 이게 또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럼 지울게요. z제곱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G축으로 이렇게 전자 발견 확률, 그 다음에 G축으로 전자 발견 확률이 주로 분포해요. 바로 DZ제곱은. 그런데 조금 소량의 전자 밀도가 XY 평면에 약간 분포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분포하는 게 바로 DZ제곱이거든요. 근데 주요한 전자 밀도가 G축 방향으로 주로 분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가져다가 축 방향 결합선을 설명을 해줍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좋아.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개의 재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지우세. 지울게 이제. 여기 준다.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어요? 다 썼어요? 저기 시우 다 썼어요? 준다. 강은 썼어요? 준다. 지우자.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래 3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여기가 원래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계를 놓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혼성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옆에 그리면 좋은데 이게 좀 칸이 모자라서 옆에 그릴 그림을 옆 밑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색 보조선을 다시 한번 이게 표시를 해볼게요. 노란색 보조선을 확장해서 그래서 요게 확장돼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빠르바르바르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H1, H2, H3, H4, H5, H6까지. 그리고 요 위에 DXY, YZ, ZX.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여기 내가 아까 4까지 썼나? 5까지 썼어요? 5 쓰면 돼요? 아, 야, 6 써야 돼. 6. 6. 자, 여기서 이제 알아낼 건 바로 이겁니다. 혼성 오비탈. 지금 저기서 H1부터 H6까지 혼성 오비탈의 개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재료 개수 그리고 설명할 시그마 결합 개수와 정확하게 같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재료를 몇 개 썼어요? 재료 6개 썼죠. 그러면 만들어낸 것도 몇 개? 6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구체적인 수식도 있는데 그건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슬쩍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시험에 자세히 내지는 않았는데 뭐 어쨌건 구체적인 수식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6개를 조합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수식은 아주 간단한 기하학과 아주 간단한 벡터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하학적 분석, 간단한 벡터 연산을 통해 이 6개를 조합해 가지고는 수식 6개를 만들어냅니다. 어쨌거나 원자 오비탈 사용한 게 6개면 혼성 오비탈도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6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6개가 있죠. 그 개수랑 완전히 일치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원래의 시그마 결합들이 화학적으로 동등. 자, 무슨 말이냐? 얘가 기하학적으로 정팔면체잖아요. 정팔면체면 6개의 시그마 결합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등하겠습니까? 완전히 동등하겠죠. 이 결합하고 이 결합력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 결합, 요 결합, 요 결합, 모든 결합이 결합력이 똑같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결합각도 어때요? 결합각도 다 동일하죠. 그리고 얘는 정팔면체이기 때문에 이리 잡고 이리저리 회전 대칭을 시키면 얘를 이리 보낼 수 있고 얘를 이리 보낼 수도 있죠. 그때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안 될까요?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화학적으로 동등. 알겠죠? 화학적으로 동등. 그래서 원래 시그마 결합들이 화학적으로 동등함으로 HI, 저 I가 1에서 6까지 저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HI는 서로 degenerated입니다. 자, 쓰시고 뭔 설명드릴게요. 자, 저기에 degenerated란 말 나오죠? degenerated.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영어 표현으로는 degeneration의 형용사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로 쓰면 degeneration, 형용사로 쓰면 degenerated. 아시겠죠? 그러면 degeneration이라고 쓰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축퇴라고 번역합니다. 아시겠죠?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오비탈끼리 에너지가 같은 경우 사용하는 말이 축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H1부터 H6까지 어떻게 그려 놓았어요? H1부터 H6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그려 놓았어요? 에너지가 같은 것처럼 그려 놓았잖아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축퇴. 영어 표현으로는 degeneration. 아시겠죠? 그러면 왜 축퇴해 놓아서 그려 놓았느냐? 기하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 6개가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차이 난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H1부터 H6까지를 에너지가 동등하도록 수리적으로 조작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이런 설명 방법을 혼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DXY, YZ, ZX는 혼성화에 참여했어요? 참여 안 했어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았죠. 얘들은 그대로. 아시겠죠? 그대로. 그래서 원래 에너지 준위 그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에너지 준위를 요 노란색 보조선으로 표기한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 준위 그대로. 됐죠? 그리고 이때 HI는 원래 재료 에너지 준위의 산술 평균 위치에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애들로 섞여 있는 거예요? 3S, 3P, 3D 에너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얘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얘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얘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걔네들 에너지의 산술 평균한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준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한 거하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한 게 에너지 준이가 어떻다? 동일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게 수리적으로 억지로 만들어 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전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최외곽에 지금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잖아. 그 여섯 개를 여기에 어떻게 전자 배치를 한다? 홀전자를 어떻게 되도록? 최대로 많아지도록. 아시겠어요? 홀전자가 최대로 많도록 전자 배치를 하는 게 바로 이 BBT의 가장 그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6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자를 홀전자가 최대로 많아지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홀전자 최대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이 홀전자라고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요 홀전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낸 이 홀전자가 여기에 있는 이 홀전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로린이 가지고 있는 홀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이랑 뭘 만든다? 시그마 결합을 만든다. 라는 설명 방식이 혼성 오비탈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홀전자들은 다 누구겠어요? 예.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론이 혼성화 이론인데 우선은 간단하게 에너지 준위만 보고 나중에 이 수리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일 오세요. 알겠죠? 내일 몇 시? 내일 2시 반. 오케이. 됐다. 누구야 이거? 동영이.